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편히 쉬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한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연휴가 기니까 이런 때는 텔레비전도 보시고 스포츠 중계도 보시고 무엇보다도 손에 책을 들고 역사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이 느긋한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핵위기를 당해서 핵무장한 국가 사이에 둘러싸여 가지고 우리의 생존을 모색하는 이런 순간이 과거에도 없었을까? 가장 비슷한 시기가 언제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1953년 7월 무렵에 들어가면은 판문점에서 열리는 휴전 협상이 이제 막바지로 갑니다. 휴전에 반대해왔던 스탈린이 그해 3월에 죽고 나서 우선 소련 공산당이 휴전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의 동료에 밀려가지고 마지못해 전쟁을 해왔던 모택동과 김일성이도 이제는 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전해에 1952년에 나는 당선되면은 한국으로 가서 휴전을 하겠다 하는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당사국이 휴전에 합의를 하기가 쉬운 조건이 형성되었는데, 이때 가장 깊은 고민에 빠졌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운명이 또다시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미국은 한국에서 어서 손을 떼자 하는 생각이 앞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공군과 싸워보니까 이 아시아에서는 유교적 윤리로 무장한 이 아시아 군대와 싸워서는 정말 고전한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 6.25 때 중국군, 그 뒤에 다시 월남전에서 그 키가 작은 베트콩과 울맹군과 싸우게 됩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휴전 분위기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방공포로였습니다. 그때 방공포로라 하면은 국군 및 북한군 및 중공군 포로를 우리가 10만 명 남짓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주로 국군 포로자가 한 8만 명, 미군 포로자가 한 1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 포로 문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일찍 방공포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선언을 해가지고 이게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양쪽이 잡고 있는 포로를 무조건 송환하자, 이렇게 해버렸으면 일찍 이 결착이 났을 것인데, 어디까지나 인권 중심의 포로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이 트루만 대통령의 고귀한 어떤 원칙 천명에 의해서 이게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방공포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가지고 한국에 남고 싶으면 남도록 해야 된다, 북한에서는 안 된다, 무조건 보내야 된다, 이거에 큰 쟁점이죠. 거기에도 이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이 서둘러 휴전 협상을 한다, 휴전 협정을 맺은 다음에 한국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 또다시 적에 노출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 승부수가 바로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그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던 포로수용소의 문을 우리 국군을 시켜서 열어 젖혀버리고 거기에 있던 약 7천 명의 방공포로를 석방시켜버립니다. 이분들이 주로 부산 일원에서
수용소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 동포들 집 속으로 다 숨어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공포를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지금 휴전 협상이 2년이나 끌고 이제 거의 다 합의가 돼 가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자면은 이 휴전 협상을 깨기 위해서 엄청난 승부수를 던져버린 겁니다. 여기 제일 놀란 사람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그날 대책회의를 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첫 발언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공산국만 우리의 적인 줄 알았더니 이승만도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때 이승만 대통령을 붙들어가지고 막 연금해버리는 이런 이승만 제거 계획까지 세웁니다. 더구나 북한 중국군은 그동안 자신들이 강제 송환 받으려고 했던 그 방공포를 석방을 해버리니까 이게 닥쳤던 머신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행정부에서 이런저런 검토를 해봐도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국군과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하는 한국군이 지금 유엔군의 일원으로 사는 한국군이 총뿌리를 누구한테 돌릴지 모르겠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달래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야 협상이 시작되는 거죠. 이승만과 미국의 협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미국이 받아줍니다. 첫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동맹관계를 맺는다 이거죠. 군사동맹관계. 그 다음에 한국군 20개 사단을 현대화하는 계획. 그리고 한국의 전후 복구에 경제 지원을 하는 이 세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치열한 협상이 진행됩니다. 아이젠하워 특사가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과 이런 협상이 진행되는데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느냐 하는 것이 냉전이 끝나고 나서 밝혀진 문서에 나옵니다. 7월 3일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니까 6월 18일 방공포로 석방한 이후에 이제 보름 뒤죠. 북경 주재 소련 대사를 불러가지고 오학겸 당시에 외교부장이 문서를 하나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건네줍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주는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소련 대사가 본국에 보고한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보고한 문서를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북경 주재 소련 대사가 본국에 보고한 것. 이승만이 전쟁포로를 석방하고 휴전 반대 운동을 확대한 지난 12일간 조선 전쟁에 묶여있는 미국은 타협을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을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음. 미국의 약점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는 이승만이 타협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중국 정부는 평화를 위하여 휴전 협정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러한 경우 미국과 중국이 함께 이승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오학겸 외교부장이 농담조로 언급하였음. 이 말이 재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함께 이승만을 반대해야 된다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미국과 중국이나 지금 휴전을 맺어야 된다. 그런데 이승만이 지금 깽판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이승만을 어떻게 좀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야말로 참으로 역설적이다 하면서 그 말을 하던 오학겸 외교부장이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웃었다. 농담조로 이야기했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같이 손을 잡아야 이승만 대통령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승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 미묘한 시기에 이승만이 주도권을 딱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승만으로서는 이것이 달콤한 복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6.25가 나고 나서 1950년 7월 4일에 열을 띄죠.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한테 넘깁니다. 한국군의 지휘를 맡깁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한국군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군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만한 이 전략가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국군의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한테 넘기고 나서는 사실은 전쟁의 방침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한국군 장성을 지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결정적인 것은 1951년 1월 4일 날 서울을 또 빼앗긴 다음에 1월 13일 유엔이 중국을 상대로 휴전을 제의할 때 현위치 휴전을 제안을 했습니다. 즉 그 전선이 평택, 원주, 삼척까지 내려왔는데 현위치에서 휴전하자. 이 휴전 제의할 때 이승만 대통령과 일체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지금 미국과 유엔, 영국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단이 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중국이 그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위치 휴전을 받아들였으면 대한민국은 소멸되는 겁니다. 이 아찔한 순간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이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 손쓸 수단이 없다 하는 아주 서글픈 처지를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휴전 협상이 마무리될 때 비로소 여기에 결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것이 바로 다 되어가는 휴전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방공포로 석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다 당황해도 이미 중국, 북한, 미국은 휴전 협상을 해야 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놓으니까 이제는 이승만을 달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 그게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이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미국의 멱살을 잡고 끌고 와서 서명하도록 만든 게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생명줄을 만든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생명줄,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보의 울타리를 만든 거죠. 지금 우리가 핵무장하지 않고도 북한 핵과 맞서겠다고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만든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 덕분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 서명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판문점에서 휴전협정 서명식을 할 때 김일성이가 와서 서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7월 24일입니다. 그 3일 전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의가 북한 주재 소련 대사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합니다. 이것도 최근에 공개된 문서입니다. 김일성과 조선 동무들에게 다음 사항을 전해줄 것. 현재 김일성이 판문점을 방문하는 것은 김일성 동무에 대하여 모종의 도발을 가할 수 있는 이승만 진영의 행태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이 때문에 김일성이 직접 판문점을 방문 협정에 서명하여서는 안 됨. 사소한 도발 가능성도 회피하여야 함. 이 문제에 관하여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여하한 주장에도 굴복하지 말도록 조언함. 즉 김일성이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판문점에 가면은 이승만이 당신을 위해할지도 모르니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준 겁니다. 김일성이 이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죠. 김일성이는 7월 27일 밤에 평양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소련이 이승만을 매우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승만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이나 미국 사람보다도 오히려 소련, 중국이 더 높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김일성이도 내심 그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특히 모택동과 스탈린이 김일성을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만이 우리 휴전협정 반대하고 우리 단독으로 북진 통일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는 것이라든지 방공포로 석방을 하는 걸 보고 저 영감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걸 보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이는 소련 공산당의 꼭두가시다. 서명식에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가지도 않고.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을 끌고 간 사람이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승만과 김일성. 이승만이 수많은 연설을 했어요.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김일성을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에 대해서 해야 될 이야기를 이승만은 항상 소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김일성을 갖고 노는 소련과 상대하지 나는 김일성 따위는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런 이승만 대통령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인들이 아주 대정치가들이 이승만을 알아주는 거죠. 닉슨이 이승만을 높게 평가했고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느 아주 유명한 법률학자가 수년 전에 지금은 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캄보디아를 방문해가지고 시아누크 왕을 만났답니다. 시아누크 왕을 만났더니 놀랍게도 시아누크 왕이 이승만 이야기를 꺼내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기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전해주는 내용은 이랬습니다. 시아누크의 이승만 평은 이러하였습니다. 이승만은 전후 신생국가의 지도자 중에 급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무장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하려 하였는데 이승만은 외교를 통하여 즉 세계 정세의 흐름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수가 많고 수준이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정세를 잘 읽고 외교 힘으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그렇게 하는 데는 큰 인명 손실이 안 들잖아요. 무장투쟁을 하면은 그 투쟁은 장렬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이승만의 위대한 안목, 지성, 그리고 신념이 최소한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셈이죠. 고수였답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다. 시아누크는 또 보통 사람이 아니죠. 캄보디아란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동서 냉전 시기에 동서 그 제3지대에서 아주 현란한 외교를 펼친 사람입니다. 시아누크 왕은. 또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장투쟁한 사람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장렬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왕이면 이승만처럼 외교를 통해서 피를 적게 흘리고 독립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무초 대사가 이승만 때문에 참 골치를 앓은 사람이지만은 퇴임한 이후에 구술 역사 정언에서 이승만은 세계 정세를 고차원에서 이해한 사람이라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지도자도 큰 나라의 지도자와 맞먹을 수 있다. 그것은 세계 정세를 이해하고 그것을 적기에 용감하게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그게 바로 방공포로 석방이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는 두 개의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기적은 중국이 공산화된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실용적인 사람이고 자본주의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이 공산화가 되었느냐. 그것은 모택동이라는 이 군사적 천재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이 하나 있다고 해요. 공산화되어서야 할 한국의 공산화 안 된 것이다. 공산화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식인이나 권력층은 아주 관념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것은 공산주의 이론에 넘어가기가 딱 좋은 구조이고 가난하고 더구나 식민지를 거쳤다. 그러면 민족주의를 앞세운 공산주의 혁명운동에 딱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넘어가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던 덕분이죠. 이승만 대통령. 그 공산주의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공산주의를 분쇄할 수 있는 전략, 전술, 신념을 완비하고 있었던 분이 건국 시기에 또 남침 시기에 우리의 지도자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에 붙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다 공산화될 때도 휴전선 남쪽을 자유방공국가로 유지할 수가 있어가지고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유의 방파제는 파도만 맞으니까 그 역할은 이제 그만두고 자유의 파도가 돼가지고 평양을 쓸어버릴 그런 힘을 이제 비축을 했는데 이 결정적인 시기가 또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직전에 처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뭘 할지 모르는 위험한 지도자다 라는 인상을 심어서 국가 이익을 도모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뭘 하지 않겠다고 이미 패를 다 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미국이 북한을 치려고 하면은 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건 뭘 안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 버렸습니다. 자기 패를 적에게 알려준 겁니다. 참 이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이승만처럼 위치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승부수, 국제정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결정적 승부수를 던진 그 대가로서 생긴 한미동맹이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보수 애국 세력은 이승만, 박정희 노선의 계승자입니다. 그렇다면 길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깊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이면 이 연휴 중에 그런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